처음 이제 두 사람이 정치에 등장했을 때만 해도 철천지 원수처럼 맞아요. 이제 그 대화도 아니죠. 뭐 거의 이제 막말들을 쏟아내던 그런 사이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또 드는데. 네. 사실은 미국 내에서 트럼프 북한 김정은과의 프렌드십, 우정을 과시하는 데는 이유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역대 미국 대통령 중에서 이렇게 트럼프처럼 북한의 수령과 대화가 통했던 사람은 없었거든요. 사실 따지고 보면 김정은과 트럼프와 김정은의 회담은 다 페일이었거든요. 실패를 했거든요. 그건 성공한 회담이 아니에요. 실패한 회담으로 역사에 기록됐는데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미국 정치에서 그걸 활용하는 데에는 북한과 말을 해본 대통령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북한이 엄청난 말폭탄을 쐈는데 이 평소 북한 매체에서 북한과 미국 관계를 아주 잘 표현하는 함축적인 용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그거 많이 했잖아요. 미제 승냥이. 미제, 승냥이, 그렇죠. 괴뢰, 원수. 그렇죠. 사실 미제라는 건 나쁜 말 아니에요. 미국 제국주의의 준말이에요. 미제국주의의 준말은 그냥 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이 미제라고 하면 그래, 기분 나빠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뭐 듣는 사람에 따라서 미제, 메이드 인 USA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미국 제품이라고. 미제국주의. 근데 그 뒤에 붙이는 말이 있어요. 뭐? 철전지 원수. 괴뢰. 요게 이제 철전지 원수가 굉장히 이제 어떤 북한의 미국에 대한 적개감을 함축적으로 표현한 말이었는데 2017년도까지만 하더라도 북한이 트럼프를 철천지 원수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트럼프라는 시대의 정치 이단화로 해서 이 트럼프와 같은 무지하고 부악한 늑다리가 남달리 저속하고 깡패적이며 이 미국과 같은 위험천만한 존재는 찾아볼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취임하던 첫 해에 저 아직도 기억나는데 보란 듯이 김정은이 큰 선물을 트럼프 취임 축하 선물로 보냅니다. 뭐였냐면 6차 핵실험. 6차 핵실험. 이게 생각해보세요. 트럼프가 취임하던 첫 해에 취임 선물로 6차 핵실험을 했고 여기에 그치지 않고 북중이구나, 북중. 하나 더 줘요. 이거 핵실험 받고 하나 서비스로 더 가요. 뭐요? 바로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5형 와우. 시험 발사 ICBM. 그러니까 핵과 ICBM은 세트. 미국을 겨누는 세트거든요. 이거를 북한 김정은이 단행할 만큼 트럼프에 대해서 초기엔 굉장히 적대적이죠. 그 트럼프가 하는 그 막말이 그 어프렌티스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어요. You're fired! 그거로 유명한. 네네. 거기 다 했던 말들이에요. 근데 저 TV 프로그램, 오락 프로그램에서 했던 그 표현들을 대통령이 된 이후에 공식 언어로 쓸까 써요, 이거를요. 그러니까 지금 그 6차 핵실험 이후에 또 주고받은 게 있는데 뭐냐? 말폭탄이거든요. Little Rocket Man, we're going to do it because we really have no choice. And we can't have madmen out there shooting rockets all over the place. He's fired. He's fired! 그때 이제 김정은 했던 말이 불망나니 깡패, 트럼프 대통령. 늑다리, 그런 다음에 미치광이 노인네 등등등을 했어요. 와! 아니 저는 북한에 있을 때 미국 대통령을 그렇게 욕하는 걸 처음 봤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귀를 의심했던 게 늑다리 트럼프는 막 이러는 거예요. 야, 이 조만간 트럼프 성격에 북한에다 뭘 하나 때려 박지 않을까 막 너무 그거 보면서 깜짝깜짝 놀랐을 정도로 욕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요거를 또 번역을 해서 영어로 또 트럼프가 알아들어야 되니까 네. 김정은이 썼던 단어 중에 dotard라는 표현을 또 썼거든요. D-O-T-A-R-D가 dotard가 뭐예요? 사전 찾아보시면 늙은 미치광이 정도 나오는데 이게 셰익스피어 작품에만 나오고 현재 영어에서는 안 쓰여요. 말이지. 트럼프가 들었어. 미국 언론에도 이게 나온 거예요. 그때 미국 젊은이들이 dotard가 뭐냐고 자기들이 검색해서 순위 올라갔다고 해요, 이게. 어쨌든 간에 당시 이제 그 트럼프가 뭐라고 했냐면 곧 전쟁이 임박해 보이니까 휴전선 근처에 있는 주한 미국인들 다 고향으로 돌아와라 라고 선언까지 했고 북한 그래? 그럼 우리는 바로 괌을 핵 공격하겠다. 전쟁 일보 직전까지 갔었어요, 진짜 그때는요. 그 실제로 저희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만나서 하는 그 정상회담 보고 우리가 브로맨스도 하는데 사실 그 전으로 돌아가면요. 2018년 그 신년사에서 김정은이가 이런 말을 해요. 내 책상 위에 핵 탄두, 핵 단추가 있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해요. 내 책상에는 훨씬 더 크고 강력하고 실제로 작동하는 핵 단추가 있다. 초딩들이야 뭐야 진짜. 이렇게 맞받아쳤을 정도로 서로가 아주 그냥 관계가 정말 엄청 안 좋았었죠. 네. 어찌됐건 이 두 스트롱맨 김정은과 트럼프
2019년에 이어서 과연 두 사람이 다시 만날 수 있을지. 어찌됐건 또 앞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김정은이 트럼프에 의해서 체급이 굉장히 늘어났잖아요. 당연히 만나야죠.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그래서 지금까지 바이든 행정부에서 조건 없는 대화를 할 의사가 있다고 했지만 나는 관심이 없다. 일절 반응을 하지 않은 것도 왜 바이든 대통령과 대화를 합니까? 대화하면 핵 문제, 미사일 문제 나올 게 뻔한데 저도 와이프가 여보 이야기 좀 해. 그럼 저 안 해요. 조건 없는 대화라는 건 없어요. 대화 시작하면 무슨 얘기 나올지 다 아는데 왜 합니까? 와 이해가 쏙 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트럼프를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바이든 지난 거의 4년 동안 북한이 계속 뭐 핵추진 잠수함 무슨 정찰 위성 자꾸 왜 이렇게 계속 시끄럽게 개발을 하지 하는데 북한 입장에서는 이게 당연한 거예요. 꽉 먹고 알 먹고죠. 트럼프의 장점은 뭐예요? 모든 일은 거래가 가능한 거기 때문에 할머니가 얘기했지만 영씨가 세상에서 제일 쉬운 문제는 그래도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야. 그러니까 이제 가격을 딱 트럼프가 얘기하면은 그 협상 그 바게닝 칩이 올라가는 거죠. 이제는 뭐 핵무기도 고도화되고 각종 무기가 개발되니까 협상력이 높아지죠. 판돈이 커진 거예요. 판돈이 커지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죠. 만약에 11월에 바이든이 재선이 된다 하더라도 그만큼 북한의 핵 위협, 미사일 위협 능력이 고도화됐기 때문에 바이든과 어쩔 수 없이 협상을 하더라도 훨씬 유리한 위치에서 협상을 할 수 있으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11월 대선 결과를 기다리면서 어느 쪽이 되든지 간에 북한이 유리한 조건을 이제 만들 의향으로 계속해서 신무기 개발하고 터뜨리고 그러는 거예요. 김정은이가 나라를 이어받았을 때 그러니까 일반 경제는 다 죽고 아무것도 남아있는 상태가 없는 데서 여기서 2013년도에 핵경제 병진 노선을 만들어요. 그래서 2018년까지 17년까지 뺐다 핵 고도화를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왔는데 이제 만약에 북한이 핵을 포기했거나 핵을 고도화하지 않았으면 트럼프가 만나줬을까요? 트럼프가 안 만나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북한도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최근에 이야기하는 게 우리가 핵무기로 하면서 워싱턴이 세계 정치 중심이 된 게 아니라 평양의 의지에 따라서 지구는 돌아간다. 이런 논조예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체급이 확 올라갔어요. 맞아. 김정은이 체급이 확 올라가고 11월 달에 누가 되든지 간에 이전에 가져왔던 한동훈 가면 이렇게 줄게. 이게 아니야. 이제는 나하고 하려면은 적어도 이만한 거는 내야지 요만큼 해서 영변에다 요만큼 올려서 뭐 이렇게 줄 생각하지 마. 미국하고 협상은 뭐 좀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그러면 김정은은 왜, 언제, 누구 때문에 이렇게 체급이 커진 것이냐? 와. 누구냐? 요즘 좀 최근에 그 러시아에 간 그 최선이나 최선이. 아니면 새로운 브로맨스 뿌찐. 어? 아닐까? 맞죠. 푸틴 맞죠. 뿌찐 맞아요. 네. 그렇죠. 이게 이제 좀 미국과 한국이 완벽하게 북한에게 돈 들어갈 틈이 없이 진정한 의미의 대북 제재를 하려고 하는데 땅 러시아랑 전쟁이 발발한 거죠. 우크라이나. 그래서 최근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유엔 제재로 묶여있던 전 세계의 북한의 동결 자금이 있거든요. 그런데 러시아에 묶여있던 북한의 동결 자금을 푸틴이 풀어줬다. 그 금액이 120억 원 정도라는 거예요. 억 원? 예, 왜냐하면 푸틴으로선 북한의 재래식 무기 공급이 너무나도 절대적이었기 때문에 어차피 러시아 돈도 아니고 북한 입장에서 이 돈은 굉장히 절실하죠. 왜냐하면 북한이 대북 제재를 뚫고서 계속 야금야금 외화벌이를 해왔던 수단이 이제는 다 막혔거든요. 그래서 정말 북한에 돈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진정한 의미의 대북 제재를 좀 시도해 볼까 했는데 푸틴이 이걸 풀어준 거예요. 뭔가 생명줄을 계속 공급해주고 있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과 러시아 간의 끈끈한 유대감이 있죠. 트럼프, 김정은이 가정입니다만 다시 회담에 나설 때 그때처럼 미국이 완벽하게 북한을 무시할 수 있을까라는 건 글쎄요. 근데 여기서 변수가 뭐냐면 러시아가 지난 9월에 이제 러시아에서 김정은, 푸틴 정상회담 이후로 네. 루머가 많이 있었어요. 뭐냐면 러시아가 북한의 요청을 들어줘서 북한에게 핵탄두 개발, 네. ICBM 개발 기술, 그리고 핵 추진 잠수함 기술 다 지원해 줄 것이다. 대신에 이제 북한은 러시아에게 포탄을 지급한다. 이런 루머가 있었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계 역사상 핵 보유 국가가 다른 나라에게 핵 무기 개발 기술을 전수한 적이 없어요.
생각해 보시면 북한으로부터 포탄을 받는 게 우크라이나 전쟁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과연 핵무기 기술을 나눠줄 만큼의 지원인가, 이 가격이 맞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이제 흙놀이 할 때 그 노래 했잖아요. 두꺼봐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다오. 좀 생각해 보셨어요? 저는 놀면서 두꺼비가 바본가? 왜 헌집을 주는데 내가 날강도인가? 아니면 두꺼비가 워낙 다주택 보유자라서 집 하나 정도는 나한테 착한 줄 수 있나? 푸틴이 두꺼비인가? 그 포탄 받았다고 핵무기 미사일 기술 과연 북한에게 줄 것이냐? 아마 그 이유 때문에 최선희 외무상은 러시아에 갔을 때 일부러 폴더를 이렇게 보였잖아요. 정찰위원. 그거는 달라는 거거든요. 근데 아직도 첫째, 푸틴 대통령이 과연 평양에 국빈 방문을 할 것인지, 두 번째, 국빈 방문을 할 때 과연 북한이 바라는 기술을 다 줄 것인지, 북한이 바라고 있는 무기 이전이라든지 기술 이전 문제는 아직도 일절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아직도 푸틴 정부는 이제 만지작거리고 있는 거죠, 협상 카드를. 어찌됐건 벌써 우리 내부에서도 이 북한과 김정은의 이름이 엄청나게 나오고 있습니다. 뭐 미국 대선판에 김정은이 키맨으로 등장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사실은. 그렇죠? 이게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트럼프 전 대통령 지난번에 이 재임 기간에 보면 언론을 가지고 놀아요. 천재예요, 천재. 이미지 만드는 데 있어서. 자,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왜 김정은을 언급할까? 또 그 의도는 뭘까? 살펴봅니다. Ladies and gentlemen, please welcome the next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President Donald. And you can take a look at North Korea. Kim Jong-un, very smart, very tough. Kim Jong-un, very smart, very tough. 와. 똑똑하고 뚱뚱한. 아이오와주 코커스가 첫 경선 지역이죠. 아이오와주 코커스 첫 경선. He liked me, and I got along really well with him, and we were safe. We were going to have a war with them, and they have a massive nuclear stockpile, possibly as big as anybody. And so we did a great job. 실패했다는 얘기를 안 하네. 잘 해냈어. 성공했지, 성공. That Kim Jong-un knew about the torture because Kim told him that. When the world is on fire, you want to talk about a contrast in foreign policy? You don't befriend dictators and thugs who want to kill us. Thugs who want to kill us. 그렇지. 그렇지. Well, we have to obviously keep Kim Jong-un in a box. This is a very irrational individual. He's prone perhaps to do irrational things. And so we will work to put him in a box and to keep the pressure on Kim Jong-un. 이게 사실은 미국 공화당의 공통된 의견이에요. 북한에 대해서 압박해야 되고 봉쇄해야 된다. 트럼프만 저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야, 정말 이게 묘해. 그 여성 후보하고 이제 공화당의 이제 남성 후보 보면은 그러잖아요. 김정은을 박스에 가둬놔야 된다. 김정은의 운신의 폭을 좁혀야 된다. 그리고 심지어 그 여자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깡패라고, 떡이라고 했거든요. You don't befriend dictators and thugs who want to kill us. Thugs who want to kill us. 그 말은 뭐냐면은 미국의 정계에서 유통되는 생각인 거죠. 근데 트럼프는 완전 유통 안 되는 생각, 자기만의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북한하고 미국과의 관계가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원하는 결과든 원하지 않든 결과든 어떻게든지 결과물이 도출될 거예요. 그 결과물이 이제 한국에 안보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럼 저희는 그걸 대비를 해야죠. 아니 이제 트럼프가 정말로 진짜 그 김정은을 똑똑
해서 똑똑하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뭐 저렇게까지 칭찬하는 이유가 뭔가 가지고 노는 건지. 그러니까 너무 궁금해요. 어떻게 그런 거예요? Kim Jong-un, very smart, very tough. Kim Jong-un, very smart, very tough. He was able to do it. So obviously he's a pretty smart cookie. He's a pretty smart cookie. 그 미국 표현에서 이제 스마트 쿠키라고 하면은 이게 칭찬이면서 아닌 거예요. 뭐냐면은 항상 동급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 좀 우쭈쭈한다 그럴까요? 너 제법이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머리 쓰다듬어주면서 하는 그렇죠. 김정은 보고 pretty smart cookie 이거는 너 제법인데 하는 거죠. 1년이 채 되지 않아서 Will be equal or greater than the first. And we made a lot of progress. And I think the biggest progress was our relationship is really a good one. 자, 만찬도 했고요. 30분이라는 시간 동안에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Basically, they wanted the sanctions lifted in their entirety, and we had to walk away from that particular suggestion. 아무것도 없습니다. 건더기가. 안녕 이렇게 하네. 사상 처음으로 우리 땅을 밟은 미국 대통령이 됐습니다. 만날 수 있을까?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참, 이제 저는 이제 세 번 다 인상이 깊었지만 싱가포르에서 두 사람의 만남이 제일 인상이 깊었거든요. 또 김일성, 김정일 선대에도 또 하지 못했던 그런 역사상 처음으로 이렇게 또 싱가포르에서 이렇게 두 사람이 만남을 했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 속에서도 좀 그런 대북 제재가 좀 완화가 되어서 식량 문제도 해결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진짜 많이 했어요. 나는 제일 놀란 게 네. 국기를 이렇게 교차로 세웠는데 이렇게 잘 어울릴 수가 있어요. 와, 인공기하고 성조기가 붙어 있는데 조합이 너무 잘 맞는 거예요. 역사상 가장 희한한 깔맞춤이었어요. 정말 희한했어요. 정말 희한했는데 저희는 북한에 있을 때 한 한우를 이거 살 수 없는 철천지 원수들이라 그래서 두 깃발이 이렇게 있는 거 자체가 충격이에요, 저희한테. 거기서 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좀 이렇게 뭔가 그래도 좀 지도자처럼 대해주는 것 같았어요, 제 눈에는. 저는 좀 개인적으로 탈북민 입장으로서는 야, 저 너무 김정은을 스타로 만들어주는데 그런 생각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근데 막 중간중간에 악수를 하는데 막 찐이에요,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막 나중에 이거 할 때. 따봉. 따봉을 딱 해주니까 야, 이건 세기의 만남, 세기의 악수, 세기의 엄지척이 아니냐 막 이러면서 전 세계가 난리치니까 야, 정은이 스타 됐다. 영상을 보면서 저는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요. 아, 이게 북한이 플랜 A를 참 준비를 잘했구나. 첫 번째 그 이유는 뭐냐면요. 모두 발언할 때 달랐어요. 모두 발언할 때 트럼프는 우리 잘 지내봅시다 끝이에요. 요약하면은. 근데 김정은 이렇게 우리가 오기 힘든 길을 걸어왔고 많은 것을 인내했고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저는 어떻게 들었냐면 아, 이거 북한이 이 회담에서 트럼프를 끌고 가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I feel really great. We're going to have a great discussion, and I think tremendous success. They'll be tremendously successful. 또 여기까지 오는 길이 그리 쉬운 길은 아니에요. 모든 것을 이겨내고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렇게 지켜봤는데 결국 그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김정은이가 트럼프를 안 쳐다봐요. 가장 큰 이유가 키 차이. 왜냐하면은 쳐다보면 올려다보고 우러러보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걸 항상 유지하기 위해서 눈이 어디에 고정되어 있냐면 트럼프의 인중에 고정되어 있어요. 걸어가는 것도 보면은 되게 천천히 걸으면서 살짝 부자연스러운데 보면은요 키높이 구두를 신었어요. 깔창.
회담 내내 트럼프와 김정은의 그 뭐랄까요? 그 긴장감 그리고 서로 그 기싸움, 주도권을 자기가 가져가려고 하는 그 주도권이 보이더라고요, 저는. 네, 정확하게 보셨는데 싱가포르에서 첫 번째 회담할 때 보면은 그때는 기싸움이 보였죠. 김정은 위원장도 긴장한 모습이 역력하고 이렇게 침을 바르고 입맛을 다시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그 유명한 악수 끌어당기죠. 김정은 위원장이 끌어당겼는데 나머지 보면 부드러운 악수를 하고 이렇게 이제 팔꿈치를 툭툭 치고 등을 치는 거는 사업하는 사람들이 잘 쓰는 그런 제스처예요. 그래서 피부 접촉을 하면 그만큼 그 교감이 증가되고 영향력이 미친다 하기 때문에 그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나중엔 김정은 위원장도 따라서 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도 트럼프 대통령을 따라하는 게 보여요. 30분 동안에 좋은 얘기를 많이 했다. 이거는 트럼프 제스처거든요. 봤어요. 30분이라는 시간 동안에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흥미로운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운이 이제 트럼프에서 김정은 위원장으로 그때는 많이 흐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북한한테 불리해진 것은 북한이 승리한 것 같기는 했는데 결국에 가서는 막판에 이렇게 경제 제재를 풀어야지 성공인데 그 카드는 노련한 협상가인 트럼프가 끝까지 주지를 않았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시 적대적인 관계로 돌리기에는 이 트럼프라는 카드를 버리기가 아까운 상태를 계속 유지했던 것이죠. 네, 어쨌든 하노이에서 트럼프는 그냥 훌쩍 떠나버립니다. 그때 하노이에서 정말 빅스타가 탄생을 합니다. 우리 채널A의 기자고요. 아시아 프린스로 거듭난 분입니다. 예. 정말 난리가 났던 연일 화제가 끊임없었던 채널A 소속의 백승우 기자를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채널A 지금 현재 기자 생활하고 있고 멋진 저희 김진 선배의 후배가 되고 싶은 백승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사회생활도 잘하네. 멋진. 공식 후계 서열 딱 바로 2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유고시에는 내가 유고시에는 바로 이렇게 간다. 이야. 그렇죠. 어떤 인물입니까, 우리 백승우 기자? 우리 승우 기자가 그때 현장 취재를 참 잘했죠. 네. 이것도 김정은 위원장의 환영 준비에 여념이 없습니다.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이어지는 이 철길 궤도가 같기 때문에 곧바로 이동이 가능한 건데요. 그것 못지않게 베트남 현지에서 화제가 됐던 기자거든요. 그래서 당시 베트남 언론 매체가 보도한 기사 몇 개를 좀 찾아와 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기사까지나? 뭐 하셨길래 기자까지? 그러니까요. 자, 내용을 보면 승우죠. 보도 내용이 깔끔한 정장 차림에 매우 잘생긴 기자가 관심을 받았다. 하노이 여성 팬들의 심장을 뛰게 만든 기자. 하노이 출근길에 생기를 불어넣은 한국 기자. 아시아 프린스다. 이라는 모습이 너무 멋있다. 라는 반응이 아주 핫했었죠. 아니 그러면 사실은 사진을 어떻게 찍었으니까 어떻게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그럼 누가 직접 찍으신 거예요? 아니면 누가 찍어준 거예요? 직접 찍으면 연예인병이죠. 다행히 그 멜리아 호텔이라고 그때 김정은 숙소가 거기 있었는데 그 바로 코앞에서 제가 김정은 마크맨처럼 활동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쭈그려 앉아서 기사를 쓰고 있는데 그 모습을 베트남 여자 기자분이 말 그대로 도착을 하셨어요. 도착을 하셔가지고? 네, 기자님. 나중에 알게 된 게 내가 너 찍어서 SNS에 올려서 너가 유명해진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하노이 때는 2명의 스타가 등장한 게 이제 백승우 기자가 베트남 언론에서 난리가 나고 또 하나는 유나 씨였어요. 제가 멤버를 처음으로 고집을 부려서 유나 씨를 꼭 데려간 게 영어가 되는 사람을 한 명 데려가서 제가 그런 언론사들 있잖아요. 세계적인 중앙 언론. 프레스센터 들어가가지고. 그 어떤 기자 이렇게 한국 사람 같아서 저기 excuse me 저기요 여기 북한에서 온 여자 있잖아. 그걸 또 그거에 처음 AP 통신인가요? 지금 여기는 미디어 센터입니다. 전 세계 언론 정말 기자들이 가득 차 있는데 지금 외신들이 우리 인터뷰를 많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You know, so negotiation is always like that when we make an agreement. But I don't think
saying it hasn't. Okay, no more name. Yeah. So I just want to ask you one question. Hello. Hi. Excuse me. North Korean defectors show. So I'm North Korean defector. One of them. 그러네. 그거 분명히 기사거리가 되니까. 찍을 게 없으니까 카메라 대는 순간 옆에 전 세계 언론사가 유나 이때부터 제가 매니저 봤습니다. 줄 서라고. 줄 서라고. 어디야? 프랑스 어디? 프랑스 어디? 근데 안 돼. 이렇게 여기 좋아. 메이저만. 트럼프처럼 너 아니야. 근데 어느 정도로 그 정상회담에 대한 인기가 좋았냐면 햄버거가 등장했는데 트럼프 햄버거, 김정은 햄버거. 그래서 거기 햄버거가 차이점은 여긴 담백하고 여긴 좀 치즈했어요. 그런 막 느끼한 그런. 현지에서 그 메뉴를 만들어서 팔았구나. 그다음에 그 옷 이런 샵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긴 다 인공기하고 성조기 합작 아니면 트럼프, 김정은 얼굴 그 정도로 막 인기가 어마어마. 미용실에서는요. 김정은 머리 무료라고. 누가 잘라? 진짜로요? 자른 사람 있나? 똑같아. 아니 트럼프 이야. 똑같아. 대박이다. 진짜 닮았다. 헤어스타일 은근 잘 어울리네. 트럼프 대통령 너무 잘 어울리는데? 서로가 너무 잘 어울려요. 트럼프가 잘 어울리지. 트럼프가 잘 어울려. 제일 딸인데. 트럼프가 잘 어울려. 현재 세상에 돌아다니는 작품들이에요. 이게 재밌긴 한데 우리 백승욱 기자 같은 경우는요. 여기에서 큰일 날 뻔했습니다. 김정은이 있는 곳, 이 고위층이 있는 곳에 잠입을 했어요. 아이고야. 잠입을 했어요. 아이고야. 그걸 깜짝 놀랄 일이 있었죠. 기자 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제 어떤 정상이 와서 큰 회담을 하기 전에 어디서 먹는지,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걸 많이 취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그때 멜리아 호텔의 17층에서 22층까지 엘리베이터가 못 가게 돼 있었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직원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어요. 그래서 호위 총국, 이제 호위 사령부 관계자들이 와서 이제 준비를 하고 뭐 거기 홀이 어떻게 잘 돼 있는지, 뭐 도청은 없는지 이런 걸 다 검사하는 모습을 핸드폰으로 우연히 촬영한 거죠. 와, 그거 촬영을 다 하고 빠져나가려는데 운이 나쁘게 걸린 겁니다. 거기서 갑자기 걸린 겁니다. 거기서 갑자기 만난 분이 김철규라고 호위사령부 부사령관. 꽤 높은 직책입니다. 그래서 부사령관 저를 딱 보더니 너 여기 왜 있네? 이렇게 딱 된 거예요. 그래서 거야? 너 일로 와봐. 이렇게 해서 그 호위사령부 관계자들이 저를 끌고 갔죠. 아시겠지만 키가 190이 넘기 때문에 엄청 위압감 느껴집니다. 제가 그때 3년차 기자였어서 좀 어은 거죠, 그때. 그래서 그때부터 바보 행세를 좀 하기 시작해요. 약간. 바보 행세요? 네, 바보 행세를 좀 하기 시작해요. 약간. 바보 행세요? 네, 기자인 걸 걸리면 안 되니까 학생이고 나는 여기 내가 왜 왔는지 나도 잘 모르겠고 이런 식으로 어떻게 오다 보니까 내가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온 거지 내가 일부러 온 게 아니다. 라고 변명을 하면서 근데 그때 핸드폰을 달라고 뭘 찍었냐 뺏으려고 하길래 아니다 나 별로 거 없다라고 말을 하면서 핸드폰에 있는 거를 전송을 하고 지웠어요. 네, 전송을 하고 지웠어요. 핸드폰 카카오톡 이런 걸 잘 모르다 보니까 네, SNS를 잘 모르다 보니까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호위사령부 관계자 한 명을 붙여서 저를 계단에 세워뒀어요. 그렇게 한 3시간 정도를 세워뒀는데 3시간? 3시간? 못 나가게? 총 다 합친 감금 시간을 합치면 4시간 정도 되니까 그중에 3시간에 계단에 서 있었는데 핸드폰을 뺏겼지. 뭔가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옆에 있는 관계자한테 제가 무슨 말이든 다 했거든요. 나이는 어떻게 되시냐, 키는 되게 크시네요, 뭐 신발은 뭐예요. 친해져 보려고 온갖 수를 했는데 대답은 한마디도 안 하고. 와, 무섭겠네요. 근데 막판에 좀 재밌는 일화가 마지막에 제가 계속 말을 거니까 마지막에는 응대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딱 하나 질문했던 게 기억이 나는 게 저보다 나이가 어떻게 되냐요. 그래서 그때 당시 30살이었거든요. 그래서 30살이다 하니까 결혼 안 했냐고 하니까 한국은 30살이면 남자는 잘 결혼 안 한다라고 하니까 한국은 30살이면 남자는 잘 결혼 안 한다라고 하니까 되게 한심하게 쳐다보더라고요.
북한에서는 훨씬 빨리 결혼하니까 30살 먹을 때까지 결혼 못하면 되게 문제가 이상한 친구 보게 된 거죠. 구실 못하는 친구처럼 이렇게. 그때부터 잘해줬구나. 네, 나중에 2층에 내려와서 결국에는 베트남 공항까지 와서 이렇게 제가 잘 학생인 걸 끝까지 얘기를 해가지고 풀려났어요. 김 위원장의 흔적 하나 남기지 않기 위한 철통 보안 현장을 백승호 기자가 단독으로 포착했습니다. 화물용 승강기로 22층을 올라가 보니 북한 경호팀이 막아섭니다. 제가 지금 안에 못 가나요, 지금? 네.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김 위원장이 사용한 물품들이 화물용 승강기를 통해 반출됩니다. 김 위원장 것으로 보이는 매트리스는 하얀 천에 쌓여 있습니다. 북한 경호팀이 김 위원장의 생체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김 위원장 출발 이후 숙소에 남아 6시간 동안 뒷정리를 했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기대했던 회담이 결국 노딜로 끝나면서 이제 결말이 좀 많이 아쉬웠는데 좀 분위기가 달랐다. 또 이런 결말을 예상할 수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다. 뭐 이런 것들 취재하시면서 느꼈던 부분 없나요? 아무래도 1차 회담 때는 이제 처음 이뤄지는 회담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김정은과 트럼프 간의 첫 만남, 상견례 느낌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큰 느낌의 빅딜은 없었지만 약간 스몰딜 느낌으로 잘 마무리가 됐었는데 이제 하노이 회담 같은 경우에는 사실 2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 스몰딜 이상은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양측이. 아무래도 1차 회담보다 CBID라고 이제 완전 검증 가능한 불가역적인 폐기의 줄임말인데요. 이렇게 되지 않은 소위 빅딜이 되지 않는 이상은 쉽지 않을 거다가 아무래도 트럼프의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트럼프의 당시 국내 정치 상황이 좀 좋지 않았어요. 이게 개인 변호사가 이제 여자 문제를 돈으로 해결했다는 걸 폭로를 하면서 청문회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맞아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거를 타개할 만한 포인트 중에 빅딜이 안 되면 노딜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아마 그렇게 하고 애매모호하게 스몰딜로 하면 여기도 욕먹고 저기도 욕을 먹을 가능성이 높으니 뭐 아니면 도식으로 이제 가야겠다라고 아마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그게 굉장히 이슈였어요. 미국의 청문회 문제가. 맞아요. 그래서 김정은과의 관계는 계속 유지는 해야 되니까 직접적으로 손을 더럽히기보다는 볼튼 보좌관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게 노딜이 성사되게끔 판을 만든 게 아닌가. 존 볼튼 백악관 안보보좌관의 이제 그 회고록을 보면은 3번 브리핑을 했다 그래요. 하노이 가기 전에 대통령에게. 그래서 계속 나올 때 결론은 뭐냐면 꼭 협상을 안 해도 된다. 딜을 안 해도 된다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좋아했대요. 맞아. 내게 파워가 있어. 아주 좋은 생각이야. 이렇게 했다 그래요. 그래서 노딜이 된다면 2가지 설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노이에 가기 전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를 안 하고 나올 생각을 했다. 그게 1설이고 2설은 트럼프는 모든 것이 협상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인물이니까 딜만 좋으면 협상을 하려고 했는데 북한 측에서 영변 포기 말고는 아무 얘기를 안 하니까 이번엔 안 되고 다음으로 가자 이런 설이 있었고 하지만 트럼프는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다음에 만날 여지를 남겨둔다 해서 사실은 끝나고 에어포스 1으로 가다가 갑자기 차를 갔다가 다시 왔습니다. 어찌됐건 그렇게 2차 회담이 이제 결렬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서로가 이제 필요한 존재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게 아마 판문점에서의 그 3차 회동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역시나 쇼맨들답게 화려하게 쇼를 펼쳐보였습니다. 그 판문점 회담을 봤을 때 정말 트럼프는 김정은은 모르겠지만 트럼프는 세계적인 역사적인 관종이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었어요. 솔직히 큰 의미는 없는 회담이었어요. 근데 내가 곧 한국에 가서 비무장지대 가는데 김정은을 만나면 좋겠다. 까똑 보냈어. 그걸 또 김정은이 또 받아가지고 갈게 까똑. 성사가 된 거예요. 미국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하는데 SNS로 갈 테니까 만나자. 오케이 해서 막 되는 게 아니에요. 그 프로토콜이라서 수많은 절차들이 있거든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그거를 SNS로 제안을 하고 받았다는 걸 또 트럼프가 연출했다는 것 자체가 쇼맨십이에요. 여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정말 위험한 순간이 뭐냐면 그 콘크리트 남과 북을 가르는 거. 여기까지 갔어요. Can I cross the line here? 내가 이 연속 넘어도 되냐? 그랬더니 이제 김정은은 뭐라고 했냐면 만약에 넘어오시면 우리 공화국에 들어오는 첫 번째 미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트럼프가 원칙적으로는 넘으면 안 돼요. 왜냐면 도널드 트럼프라는 개인이 아니에요. 미 합중국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 연석을 넘는 순간 납치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일반 개인 트럼프가 아니라 미합중국 대통령이 적성 국가에 넘어가서 납치가 되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트럼프의 또 쇼맨십도 센서가 발휘가 된 거예요. 지금 전 세계 카메라들이 다 날 보고 있는데 여기서 이거 넘어간다? 나는 이 쇼맨십의 활용 점정 찍는다. 트럼프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 북핵, 비핵화인지는 모르겠지만 전 세계적인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건 성공을 했어요. 그렇죠. 그 트럼프 대통령 그 턱 넘어갈 때 밟았잖아요. 저는 그거에 되게 집중해서 봤어요. 왜? 그 턱을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꼭대기를 한번 딱 밟더라고요. 그 선을 이렇게 뭔가 밟는 듯한 느낌이 전 진하게 보여졌어요. 이 분계선을 딱 밟으면서 이렇게 지나가는데 옛날 할머니들한테 교육받은 사람들은 문지방 밟는 기분. 그런 기분. 이걸 굳이 딱 밟아서 극대화시키려는 게 있는 게 아닌가. 그런 디테일도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판문점 회담이 마침 민주당 대선 후보 첫 토론회 시간이었는데 미국의 시청자들이 민주당 대선 후보 토론회는 보지도 않고 트럼프랑 김정은 만나는 것만 시선 고정하고 있었어요. 그랬었어요? 이야, 그래서 이걸 천천히 걸었구나. 민주당 대선 후보 토론회 아무도 안 본 거예요. 야, 이게 뭐 서로 죽이니 사니 막 하다가 3번이나 만나요. 그것도 하노이에서 그렇게 치욕스러운 상황을 겪었는데도 김정은도 만난단 말이에요. 야, 이거 무슨 연인 사이야? 그래서 저는 트럼프가 맨날 전 사랑에 김정은이랑 빠졌어요. 이런 게 사실 누군가와 서로를 바라는 게 있고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너무 보여지고 심지어 친하다고 하는데 나이 차이가 사실 많이 나죠. 아버지랑 아들급인데 그거 만나서 악수하고 얘기를 한다는 게 사실 보기에는 그렇게까지 둘이 친한 관계로 느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유성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별 공통점과 접점이 없거든요. 그런데 저희 또 이만갑 제작진 이 두 사람의 절묘한 평행 이론을 준비했습니다. 판넬을 준비했는데요. 김정은과 트럼프의 평행 이론. 종미 씨. 예. 셋 중에 뭐가 있을까? 하나라도 공통점. 일단은 공통점이 보이거든요. 둘 다 거구다. 그렇죠. 헤어스타일이 좀 독특하다. 그렇죠. 있지 않을까요? 부모님 좀 있네. 자, 첫 번째 평행 이론. 의외로 평행 이론. 의외로 금수저다. 김정은은 뭐 아버지 할아버지가 뭐 북한에서 최고잖아요. 백두혈통. 트럼프도 부동산 재벌이었으니까 재밌다. 사실은 굉장한 금수저라고 볼 수가 있죠. 맞네요. 트럼프는 본인이 자수성가했다고 자랑을 막 하는데 사실 아니에요. 할아버지 때부터 부자였고 그렇죠. 부동산으로 재벌이 됐습니다. 아버지는 사실 뉴욕에서 굉장히 그 존경받는 분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냥 부동산 개발해서 자기 재산을 부풀린 게 아니라 뉴욕의 빈민계층이 좀 살 수 있는 서민 아파트를 지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당신은 아버지만 못하다. 아버지는 자기 돈만 번 게 아니라 뉴욕시를 위해서 정말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 당신은 반대로 버려진 땅을 개발해서 사람들 쫓아내고 그 호화 빌딩을 지어서 돈 번다. 도덕성이 없다 이런 비판을 받죠. 그런 걸 놓고 보면은 그것도 김정은이랑 닮았네요. 아버지보다 더 못하니까. 근데 공통점이 지금 이거 하나 가지고는 사실은 평행이론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다른 게 뭐 또 다른 게 있나요? 두 번째 평행 이론은 바로 기질입니다. 승부사 기질이 있다는 거예요. 승부사 기질. 트럼프 대통령의 자서전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나는 크게 생각하기를 좋아한다. 사람들은 대개 무언가 결정을 내려야 할 경우 일을 성사시킨다는 것에 두려움을 갖기 때문에 규모를 작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릇이 작다는 거죠. 아니면 자기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기는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뭐든 크게 그릇을 크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북한 김정은 같은 경우도 모험을 하기 좋아한다는 분석이 있고 더 우유부단하다는 분석은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김정은의 이 퍼스널리티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이 두 사람 사이 어떤 기질이 평행 이론이 될 수도 있고 정반대의 기질이 될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예전 같으면 모르겠는데 러시아에 가서 푸틴 만난 거까지 포함해서 보자면 이건 좀 맞는 표현 같아요. 그거를 보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승부사 기질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반면에 또 트럼프도 사실 유명한 일화에 섞인 말이 있는데 여자가 너를 먼저 걷어차기 전에 먼저 걷어차라. 이게 대통령 후보가 그해 3월에 남측 특사단이 북한을 방문하거든요. 근데 그때 김정은이 먼저 제안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북미회담 한번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던진 거죠. 뭐 칩은 내가 마련돼 있고 한번 던져서 받으면 좋고 뭐 아니면 그만이고.
이런 거고 마찬가지로 이제 트럼프도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하자고? 딜을 하자고? 그래 해서 너희들이 비핵화하면 좋고 아니면 그만두고. 그러니까 두 사람의 이제 승부사 기질이 좀 맞아 떨어진 것 같은데 왜냐면은 이게 보통은 이제 그런 거 하려면 밑에서 엄청나게 움직이고 이거 저거 사전에 다 하잖아요. 요번에는 근데 둘 다 좀 특이한 개인들이 그냥 크게 우리끼리 해결해보자. 이런 성격이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사실 그 1차 회담도 사실 트럼프가 안 해. 너하고 회담. 이랬던 적이 있는 걸 기억하시는 분들 기억이 있습니다. 한 번 그랬는데 김정은이가 발끈하지 않고 김정은이가 수그러들었어요. 그래서 외교적인 용어로 얼려서 결국은 북미 회담이 열리는 과정으로 가거든요. 이런 거 보면 확실히 둘이 다 승부사 기질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둘 다 배팅을 하려는 능력이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아무래도 트럼프가 조금 더 배팅 능력이 강한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고 박사님이 이야기하시는 그 한 번 취소, 그것은 이제 트럼프가 사업 편지를 써서 존경하는 위원장님 조건이 변했기 때문에 아쉽지만 이번에 말고 다음에 만나겠습니다. 사인 이만큼 해서 보냈잖아요. 네? 그것은 왜 그랬냐면 당시 그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하고 최선희 부상이 그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이제 비판하는 이제 성명을 발표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발끈해서 내 부통령을 모욕하다니 그럼 취소야 이렇게 한 것이죠. 하지만 북한이 이제 낮은 자세를 보였기 때문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면 계속해서 예정대로 북미 정상회담을 개최하겠다 하는 태도를 보였는데 그때 아마 트럼프라는 인물에 대해서 북한이 굉장히 소중한 학습을 한 것 같아요. 트럼프라는 인물은 절대 자존심을 건드려서는 안 된다. 자존심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이것을 최대한도 활용해야 된다. 그 이후로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하는 성명이 북한에서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네. 친서를 보내고 했지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이게 장점이자 약점은 모욕을 받고 아니면 지고는 참을 수가 없어요. 잡지를 보면은 매년 세계의 억만장자 리스트를 발표하잖아요. 유일하게 그 편집장이 한 얘기가 뭐냐면은 대부분의 부자들은 자기 재산을 축소해서 보고한대요. 포브스에. 왜냐하면 세금 문제가 있으니까. 트럼프만 매년 항의 전화를 한대요. 내 재산이 아까도 나왔지만 70억 달러인데 왜 30억 달러로 했냐. 내 재산 더 많다.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모욕을 받고는 참지 못하는 그런 승부사적인 기질이 있죠. 자, 다음 이야기 한번 볼까요? 예, 자 김정은과 트럼프의 평행 이론 세 번째는요. 바로 가족 경영이라는 겁니다. 와, 박수 나온다. 김정은도 김여정에게 여동생에게 노동당 부부장이라는 공식 직위를 줬잖아요. 물론 실제로 김여정이 하는 일은 그보다 더 큰 일을 하고 있죠. 트럼프도 마찬가지예요. 맏딸인 이방카를 백악관의 선임 고문 직위를 부여해서 선임 고문이 할 수 있는 일보다 여러 가지 일들을 막 대신하고 다녔잖아요. 그래서 한때 김여정을 북한판 이방카라고 부르기도 했었거든요. 와, 아니 김주애가 아닌가요? 이 김주애랑 이방카랑 무슨 공통점 같은 게 있나요? 그렇죠. 이 김여정도 김여정이지만 이제는 김여정은 한물 갖고 뭔가 약간 김주애가 좀 뜨고 있잖아요. 이거 비교하기가 애매하지만 사실이라. 두 딸의 역할이 약간 묘하게 닮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우선 이방카는 잘 아시다시피 이제 아빠의 선거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아빠가 갖고 있는 온갖 비호감을 딸 이방카가 다 상쇄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 계속시켜. 그래서 트럼프의 지지와 당선에 굉장히 감초 같은 역할을 했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주애 같은 경우도 아버지의 어떤 그 무력 도발 같은 현장에 항상 동행을 하잖아요. 뭐 화성 17형 발사나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현장, 열병식 중요한 행사에 등장을 해서 독재자 김정은의 단점을 김주애가 조금은 상쇄시켜주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이방카가 좀 뭔가 역할이 닮아 있다. 장점이 있네. 그렇죠. 저는 김주애의 힘이 아버지, 엄마의 공동된 힘이 밀어올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김여정이는 약간 포토 프레임에서 자꾸 멀어져가는 느낌이고 그 자리를 김주애가 차고 들어오는 건데 어쨌든 그 장군들, 인민군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 때 장군들 뒤에 쫙 세워놓고 앉아있는 김주애의 모습. 저기 사실은 김주애가 서 있을 만한 이유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낙하산이죠.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저기 그러니까 분명히 저런 사진들을 계속해서 내보내는 거는 의도가 있는 것 같고
저 뒤에는 이설주라는 여성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이방카가 많이 나서지 멜라니 여사는 뒤로 숨는 거거든요. 아마 다시 대통령이 된다 해도 멜라니 여사는 관계가 안 좋다니까 좀 뒤로 빠지고 이방카가 많이 나올. 그러니까 정말 너무 같은 것들이 너무 많네요. 정말 평행 이론을 담는 많은 것이. 취재 기자 입장에서는 사실 하노이 갔을 때는 이제 이방카가 하노이에 못 왔습니다. 그래서 원래 끝까지 이방카와 김 여정이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가 화제가 맞아요. 됐었었는데 사실 만약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면 이방카랑 김주혜가 만나는 게 이제 기사화가 나오지 않을까. 근데 만나서 뭐라 하지? 사진 기자가 조금 힘들 것 같아요. 민망하죠. 이게. 그림이 너무 안 그려집니다. 자, 그래서 과연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을 했다. 성공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둘은 만나. 우리는 애정하는 사이니까 어디서 만날 것이냐. 이거 궁금합니다. 우리 종민 씨 얘기 하나 한번 해주시죠. 와, 다시 처음으로 시작하잖아요. 싱가포르로? 싱가포르 다시 시작. 너무 창의성 없는데 생각 안 한 거 아니에요? 아니면 일단 좀 좁혀볼 수 있는 건 있을 거예요. 이제 싱가포르하고 하노이에서 만났을 때 사실 여러 평론가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이 두 나라냐? 사실은 정치적으로는 약간 독재에 가깝고 근데 나라는 잘 산다.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꿈꾸고 있는 모델이 바로 이 두 나라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사실은 그 두 나라를 굉장히 선호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으니까 사실 김종민 씨가 이야기한 대로 싱가포르에 다시 갈 수도 있죠. 한번 됐던 장소에 다시 갈까 싶어요. 근데 지금 만약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올해 여름쯤에 끝나고 모스크바에서 서로 좋아하잖아요. 푸틴도 좋아하고 트럼프도 좋아하고 김정은도 좋아하고. 야, 세다. 그러니까 그리고 모스크바는 북한에서 떠나서 가는 기차가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다니거든요. 가기가 쉬워. 계속 다니고 그러니까 모스크바 아니면 또 자기가 스위스에서 공부했으니까 스위스에 대한 아련한 추억이 많을 거예요. 중립국의 이미지도 그리고 있고. 중립국 이미지가 있고. 저는 이제 그 전직 영화인으로서 시나리오를 한번 써보면 좋아요. 트럼프는 또 극적인 또 장면을 쇼를 연출을 할 거예요. 평양으로 갑니까? 트럼프는 자기 입으로 얘기했거든요. 궁극적인 목표는 노벨 평화상 타는 거라고. 그래서 생각해봐요. 평양 순환공항이에요. 여기에 에어포스 원이 평양 순환공항에 내리는 순간 전 세계인들이 또 많이 울 거지 않습니까? 극적인 연출. 저는 평양이라고 봐요. 저도 평양 같아요. 평양 갈 것 사실은 이 같아요. 정상회담 장소를 정하려면 두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북한의 접근성이에요. 비행기를 못 타기 때문에 열차로 갈 수 있는 거리를 해야 된다. 두 번째는 미국 대통령의 안위. 위험한 적성 국가에 미국 대통령이 갈 수는 없는 일이에요. 그럼 평양으로 가겠네. 미국의 이 통제권이 미치는 국가여야 된다. 이 두 가지의 교점 플러스 알파되는 어떤 감동을 줄 수 있는 장소여야 된다. 이 세 가지가 다 일치하는 곳은 서울밖에 없습니다. 서울에서 좋겠다. 서울? 이 한반도 이슈와 비핵화에 대해서 가장 감동을 줄 수 있으면서 미국 대통령을 편안하고 북한 김정은도 쉽게 올 수 있는 지역은 서울이다. 저도 서울에 한 표를 던지겠습니다. 김정은 입장에서는 자기를 제일 괴롭히는 한국 정부가 제일 곤란해질 수 있는 것이 북미 정상회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뒤통수를 치기 제일 좋은 곳은 서울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는 거고 그렇게 되면 한국 정부는 결과가 어떻든 간에 추인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생각을 좀 다르게 하는데 우리 지금 남북 관계도 별로 안 좋아지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그래도 관계를 조금 유지하고 뭔가 정상 국가로 가려고 하는 나라가 일본이거든요. 나도 약간 그래. 홋카이도나 도쿄. 그리고 또 김정은의 피가 또 일본 쪽에서 왔기 때문에 관계 정상화를 하면서 두 개의 고기를 잡아가기 위해서는 바쁘겠네. 굉장히 가까운. 왜냐면 일본과 미국은 사이가 좋고 특히 조총련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북한 측에서는 우리 국민들이 많이 살고 있다라는 생각을 또 할 수. 일본도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이유가 있네요. 뭐 그 납치 문제라는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북한 측에 너무 고급 정보를 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프로 보고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홋카이도 정도. 그래서 그 북측 아니 우리 이만갑을 보시니까 북측에 제안합니다. 충남 보령으로 오세요. 축제. 저희는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관광객도 많이 오고요. 지역적으로 딱 좋습니다. 만약에 어디서든 이 둘이 만나게 된다면 어떤 거래가 이루어질까요? 제가 정답을 알죠. 무모한 거래.
무모한 거네. 이건 제 이야기는 아니고 집권할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현직이었을 때 보장을 했던 볼튼이 한 이야기예요. 무모한 거래가 뭐냐 이걸 가지고 또 한동안 뭐 여러 가지 어떤 해석들이 또 나오기도 했었는데. 그 이제 존 볼튼 백악관 안보보좌관의 그 자서전으로 다시 돌아가면은 자기가 너무너무 긴장했던 순간이 있대요.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어떻게 생각해? 어떤 기준을 요구해야 되냐 그랬을 때 자기가 대답한 거는 국제기구에서 결정된 그 기준에 따라서 북한 핵 폐기, 사찰을 해야 된다. 사찰이 중요한 것이죠. 그냥 북한이 말하는 걸 다 믿고 거래를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다행히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지 그러고 다시 협상에 임했다 합니다. 근데 존 볼튼 보좌관이 있었지만 그게 나한테는 가장 최악의 악몽이었다. 예스 할까 봐. 보스가 예스하고 나면 추인하는 수밖에 없으니까요. 덜컥 받으면. 근데 다시 만나면 또 덜컥 받을 수가 있죠. 영변 더하기 뭐뭐뭐를 또 줄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면은 냄새나는 오물은 아직도 있는데 트럼프 입장에서 뚜껑만 덮은 다음에 비핵화 성공했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예. 이제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것이고 네. 근데 트럼프 대통령 항상 성공했다고 그래요. 그 대선 유세 때 보셨죠? 자기는 정말 치열하게 협상을 했다는 거예요. 김정은 위원장을 얻고. When I did it, and I was really being tough, and so was he, and we would go back and forth, and then we fell in love, and then we fell in love. I was tough on him. He was tough on me. We went back and forth, but and then we fell in love. Okay? And then we fell in love. Okay? Really?